스웨덴이 치렀던 마지막 전쟁이 언제냐? 나폴레옹 전쟁 1813년이 마지막입니다. 약 210년 동안 스웨덴은 전쟁을 단 한 번도 벌이지 않은 그러한 국가로서 중립의 지위를 지켜왔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19세기부터 지금 20세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전쟁의 역사로 점철된 그러한 200년을 보냈는데 스웨덴은 어떻게 이걸 다 피해 나갔을까? 스웨덴의 200년 중립은 이제 나토 가입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막을 내렸고, 중요한 점은 유럽 대륙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또 다른 갈등, 긴장의 수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만히 혼자 그 위기를 맞는 것보다는 나토라는 우산 아래서 같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방안을 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던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0년 만에 스위스가 이제 중립에서 벗어나서 어떤 특정 진영의 동맹국으로 이제 편입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년 전이죠.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란히 손잡고 이제 나토에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핀란드는 바로 이제 가입이 확정이 됐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와 걸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결국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이제 튀르키예 관문을 잘 넘어가나 싶었더니 이번엔 또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친러시아 성향의 이제 헝가리 때문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 헝가리 의회가 이제 비준을 하면서 모든 가입 절차가 이제 마무리됐죠. 그래서 형식상 마지막 이 나토와 관련돼 있는 수탁국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오케이만 하면 이제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나토는 이제 더 확장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소유럽 중심의 국가인 나토는 이제 점점 동유럽 그리고 북유럽까지 커져가지고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유럽 플러스 미국, 캐나다 이런 식의 이제 군사 동맹으로 지금 이제 확장이 됐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지도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참 묘해져요. 유럽 내에서 어떻게 보면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던 그런 중립국들이 몇 개 있었죠. 대표적인 나라, 지금도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스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유럽의 핀란드, 스웨덴, 특히 이제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는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중립국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참 바뀌게 됐다라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좀 불안해집니다. 이게 러시아와 유럽의 소유럽 그리고 동유럽 나토와의 전면전이 벌어질 전면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갈등이 일어날 여지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어쨌건 나토가 이제 더 확장이 됐고 스웨덴의 가입은 확정이 됐으니까, 오늘은 그동안의 200년 동안 스웨덴이 어떻게 중립을 유지해오고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스웨덴의 중립은 기본적으로 나폴레옹 시절, 나폴레옹 전투가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지금 21세기니까 19세기 때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전쟁을 벌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보면 되시는데, 그 시작은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늘씬한 다리의 소유자 베르나도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베르나도트는 제가 예전에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반은 원래 이제 이 나폴레옹 휘하의 이제 원수였죠. 나폴레옹 휘하에는 이제 쟁쟁한 장군들이 많았고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베르나도트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껄끄럽다, 좋지 않다, 오묘한 관계였어요. 되게 친인척으로 이제 묶인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좀 냉랭한 그러한 이제 관계였고, 결국 이제 베르나도트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의 신임을 잃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고전하던 차에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잘 잡아서 1810년 아직 나폴레옹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에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스웨덴의 왕세자, 즉 스웨덴의 왕위 계승자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있습니다만 상당히 재밌어요. 어쨌건 이제 베르나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웨덴으로 이제 스웨덴의 왕위 계승자가 이제 됐죠. 그 상황에서 1812년에 나폴레옹은 러시아 침공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양자택일에 놓이게 되는 거죠. 영국과 러시아의 편을 쓸 것이냐, 아니면 프랑스 편에 쓸 것이냐. 그래서 거의 모든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다 프랑스 편에 이제 서게 되는데, 베르나도트 같은 경우는 스웨덴을 러시아 편에 서도록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과정은 이제 공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와 또 여러 가지 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과거 자신들의 영토였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한테 뺏겼던 지금의 핀란드 쪽의 어떤 그러한 영토를 이거는 러시아 영토 맞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즉 핀란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영토 수복을 가지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러시아는 이 상황이 끝나게 되면 스웨덴이 베르나도트가 이제 원하던 지금의 노르웨이 이 땅은 당시에 이제 덴마크 땅이었는데 덴마크를 압박을 해서 이 땅을 넘겨주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은 대실패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되죠. 사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역사책을 잘 안 보세요. 이제 나폴레옹이 실패했네 끝. 그리고 이제 유배 갔네 이렇게만 되지만, 우리가 보통 뭐 삼국지에서도 제갈공명이 죽은 다음에 이제 딱 덮고 그 이후는 잘 안 보지만, 그 이후로도 나폴레옹과 오스트리아를 필두로 한 다른 이제 반프랑스 동맹과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투는 이제 1813년, 14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르나도트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의 몰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스베렌이라든지 데네비츠 같은 이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런 이제 동맹국들의 전투를 효과적으로 지휘를 하면서 이 북부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나폴레옹의 몰락을 재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전투, 라이프치히 전투가 있었는데, 이때는 베르나도트도 뭔가 좀 마음이 캥겼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이제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르나도트, 즉 스웨덴은 나폴레옹의 몰락에 이제 크게 기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이제 킬 조약이라는 조약을 통해서 결국 베르나도트가 이야기하던 이제 노르웨이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스웨덴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스웨덴이 치렀던 마지막 전쟁이 언제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나폴레옹 전쟁 1813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10년 동안 스웨덴은 전쟁을 단 한 번도 벌이지 않은 그러한 국가로서 중립의 지위를 지켜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시면 19세기부터 지금 20세기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뭐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쟁의 역사로 점철된 그러한 200년을 보냈는데, 스웨덴은 어떻게 이걸 다 피해 나갔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베르나도트가 잘 이끌었으니까 중립을 잘 유지했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평안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몇 번의 전쟁에 끌려 들어갈 만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의 독일이죠. 이제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벌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는, 어떻게 보면 중부 유럽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전쟁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슐레스비히 전쟁이죠. 당시 아직까지 그래도 강국에 요만큼 남아있던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덴마크,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프로이센이 붙었던 두 차례의 이제 전쟁이 있었습니다. 1848년서부터 52년까지 1차 전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64년 2차 전투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덴마크는 가지고 있던 좋은 영토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처럼 유틀란트 반도 끄트머리로 모래사장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코펜하겐이 위치한 이런 섬로 이루어진 소국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뭐 덴마크랑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 이쪽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연합 왕국을 이제 구성하기도 했던 이러한 역사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덴마크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이제 높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는 그러한 핵심 지역이 아닌 좀 북쪽인 유틀란트 반도에 일단 스웨덴군은 진주를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전투를 벌이지는 않았던 거죠. 즉 전투를 이제 회피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이 당시에 스웨덴이 그렇다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전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만 자원봉사자라고 할까요? 지원군이라고 할까요? 원하는 사람들 손들어. 그래서 덴마크군에 합류해서 개인 자격으로 전투를 벌이는 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스웨덴 군인들이 이제 자원봉사, 지원군 개념으로 해서 개인 자격으로 덴마크군에 합류해서 전투를 치르기는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제 이 스웨덴을 다스리던 카를 15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프로이센과 맞설 생각을 했습니다만,
의회가 이것을 이제 거부를 했던 거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가 왕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았고 왕의 권력을 절대적으로 이제 견제하는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왔는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웨덴의 중립은 아슬아슬한 고비, 즉 19세기 중반에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대륙에서 19세기에 일어났던 큰 전쟁 중에 하나는 이제 크림 전쟁이죠. 크리미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전쟁인데 이때 러시아에 대항해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이제 크림 반도에서 러시아와 이제 맞서게 됐었죠. 사실 이 당시에 스웨덴 내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약세에 몰린 위기에 몰린 러시아를 옆에서 좀 거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 편을 들어가지고 공격을 해서 뺏겼던 이제 핀란드 땅을 되찾자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스웨덴은 이때 이제 엄중 중립을 선언하고 영국이나 프랑스의 여러 가지 이제 지원 협력 요청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즉 스웨덴은 러시아와의 신뢰를 지키면서 중립국으로서의 어떤 본인의 포지션을 이제 강하게 하는데 성공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상황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위기는 이제 20세기에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스웨덴이 세계에서 그래도 먹고 살만한 나라, 먹고 살만한 나라보다 더 나죠. 선진국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두 차례 전쟁에서 단 한 차례도 개입하지 않았던 어떠한 그러한 영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 2차 세계대전도 큰 위협이었지만 1차 세계대전 때는 참 많이 망설였어요. 전쟁에 개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웨덴이라는 국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어떤가요? 어느 나라랑 유럽에서 제일 친한가라고 보면 영국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영어권 국가 빼고 나면 전 국민이 영어 제일 잘하는 나라가 스웨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웨덴 사람들이 영국에 가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과거에 영국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도 스웨덴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스웨덴은 영국하고 사이가 좋아 이렇게 볼 수도 있었지만 사실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의 관계를 돌이켜 보면 스웨덴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은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발틱해를 사이에 두고 쉽게 이제 오갈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독일과의 교류감이 되게 컸던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독일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여론이 되게 높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스웨덴 내부 정치 상황은 이제 매우 복잡을 했어요. 그래서 친독 성향의 이제 보수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애매한 엉거주춤한 상황의 자유당,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이제 3인당 등등의 이제 여러 정치 세력들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복잡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스웨덴 국민들은 이 전쟁에서 참여해서 얻을 건 없다. 중립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많았는데 문제는 이제 스웨덴 왕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스웨덴 왕실, 왕실이 있으면 이제 왕이 있고 왕비가 있겠죠. 그 왕비가 이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아니고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출신의 사람이 이제 스웨덴 국왕과 결혼을 해서 여왕으로 이제 와게 됐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빅토리아 여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인은 이제 친독적인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베갯머리 송사라고 그러죠. 마누라들이 와이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자들은 이제 그 편으로 좀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스웨덴 국왕 같은 경우도 상당히 친독적인 성향을 이제 강하게 이제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데 상당히 이제 다부진 인상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얼굴을 이제 비추고 있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가 이제 원체 친독적인 성향을 이제 강하게 이제 보였고 원래 이제 독일 출신이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독일 황제였던 이제 비렐름 2세 같은 경우도 종종 스웨덴에 놀러 와서 접견을 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에서도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개인 자격으로 독일군에 포함이 돼서 참전을 하게 됐고요. 이 빅토리아 여왕 같은 경우는 이 개인 자격으로 독일군에 참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해주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훈장을 수여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친독적인 성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매한 대립 구조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가 전쟁이 한창이던 1917년 스웨덴 총선에서 운명이 결판이 납니다. 당시에 이제 3인당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소수 정당의 지위를 점하고 있던 이제 3인당이 1당으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되면서 반전, 중립 이 기조가 이제 명확하게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전까지 엉거주춤하지만 약간 독일적으로 기울었던 정책들을 다 폐기를 하고 엄중 중립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17년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이제 중립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시기를 우리가 이제 뭐 한자로 쓰면 전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쟁 사이에 어떤 그 기간, 그 사이에 이제 대공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도 이 시기가 상당히 이제 파란만장한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스웨덴 사람들은 언제나 평화롭고 자유롭고 서로 웃으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잘 협력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100년 전의 스웨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 30년대 스웨덴은 극심한 노사 갈등을 이제 겪었습니다.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전체 인구 대비해서 노사 붕괴라고 해야 될까요? 노동자와 자본가들의 대립이 막 진짜로 이제 무력 충돌로 빚어졌던, 그리고 시위와 어떤 스트라이크 파업 이런 횟수로 따져보면 아마 스웨덴이 1등이었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그래서 극심한 어떤 그런 대립을 빚었고, 좌파 진영의 어떤 득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던 우파들은 이제 민병대, 실제로 이제 허가받지 않은 무장 집단을 만들어서 여기에 맞서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민병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적으로 제재 대상이 돼가지고 결국 해산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좌파 진영 같은 경우도 또 극좌에 해당하는 이제 공산주의, 삼민주의와 그 공산주의는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집권 삼민주의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좌파, 아니면 이제 우파로 전향한 좌파,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이제 공산주의 세력 같은 경우는 저 봐라, 옆에 있는 소비에트를 따라서 우리도 본격적인 혁명을 추진해야 된다 라고 그래서 극단적인 대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이제 1932년에 총선이 치러졌는데, 이때 다시 한번 3인당이 집권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페르 알빈 한손이라는 총리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총리가 정말 2차 세계대전 때 스웨덴을 전쟁에 참하해서 이제 구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이 양반은 이제 1946년까지 중간에 잠깐 한 100일 정도를 이제 물러났던 걸 빼고 나면 2차 세계대전 내내, 그러니까 1932년부터 이제 46년까지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면서 스웨덴의 중립을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46년에 아마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나 아마 그렇게 될 텐데, 페르 알빈 한손 총리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정세를 봤을 때 전쟁은 불가피하다라고 일찌감치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상황에서 스웨덴이 그냥 우리는 중립국이요, 우리는 어느 편도 들지 않겠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이제 1930년대 들어서 무장 중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보통 중립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립국이에요, 평화롭게 살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가 그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져서 중립을 지켜줄 수도 있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중립을 선언한다고 해서 남이 그거를 존중해준다는 그러한 보장은 없는 거죠. 사실 뭐 여러 나라들이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섭니다. 그래서 1936년부터 이제 군비를 이제 증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36년 당시 달러로 환산해 보면 한 3,700만 달러 수준이던 스웨덴의 국방비는 1939년이 되면 3억 2,200만 달러를 넘어가게 됩니다. 거의 뭐 한 10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터지고 난 1942년에는 5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군비에 증강을 하면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무기를 사는 거와 더불어서 군대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1938년에 만 15세 이상,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고등학생부터 다 징집을 해가지고 동원 훈련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40년에는 이제 홈가드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민병대보다는 이제 뭐 지역 방위대 정도 수준의 내 동네,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라는 개념의 어떠한 이런 이제 홈가드를 이제 만들어서 본격적인 편성과 훈련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웨덴의 노력들은 이제 여러 가지 무기 제조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서 나간 뭐 아주 실력이 좋은 그런 제조업 강국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은 뭐 풍부한 석탄, 그 다음에 철,
그리고 각종 이제 광물 자원, 뭐 크롬이나 망간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무기를 제조할 능력들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독일, 필요한 경우에는 영국, 필요한 경우에는 미제 무기를 도입하면서 뜯어보고 분해하고 이것들을 조립하면서 자신들의 유리한 무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스트라브 42형 전차도 이제 자기들 자체적으로 제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묘한 모양의 이제 전투기도 스스로 이제 제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지킬 만큼의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스웨덴에 침공하는 독일군 또는 소련군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 나라들이 스웨덴과 죽자고 덤벼들 일은 별로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웨덴에 쳐들어왔을 때 얻을 것보다 그 나라들이 잃을 게 더 많다 라고 판단할 정도의 무장력은 갖추고 그러한 결의를 보여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스웨덴 무장 중립의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러던 와중에 결국 이제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되고 유럽은 이제 전쟁에 이제 참화로 이제 끌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전쟁이 터지자마자 스웨덴은 엄중 중립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웨덴의 이런 중립과 달리 이제 의지와 달리 주변 상황들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독일 같은 경우가 스웨덴의 뭐 옛날에는 스웨덴 영토였고 그 이후로도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이 노르웨이를 이제 독일군이 이제 침공을 해가지고 점령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독일이 어떻게 보면은 덴마크 그 다음에 노르웨이를 다 점령을 하면서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트해에서 지금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죠. 즉 뭔가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식량 이런 거를 연료 이런 걸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대서양으로 나갈 이 통로가 철저하게 독일에 의해서 다 장악을 당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스웨덴이라는 국가는 중립 국가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웨덴은 이제 독일과 협상을 통해서 화물선 지나갈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양보 또는 양해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게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웨덴은 이 중립국 지위를 지키면서 연합국 그리고 독일 중심의 추축국 양쪽 모두와 거래를 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독일이 전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철강을 생산하기 위한 철광석 이것들은 이제 스웨덴이 아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였으니까 독일에는 철광석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신 영국에는 무엇을 수출하느냐? 항공기용 볼 베어링을 이제 수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뭐 애플에서 하고 있는 이제 폭격기 등장하는 영화에도 보면 뭐 그 폭격기가 폭격하는 대상이 이제 주로 뭐 정유 공장 이런 것도 있지만 볼 베어링 공장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항공기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엔진, 뭐 여러 가지 변속기 이런 거에 들어가기 위한 볼 베어링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전략 자산이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가 이것을 영국에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됐던 것이었죠. 이러던 와중에 이제 1939년 11월에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겨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뭐 지구본 연구소에서 예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핀란드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다른 나라긴 하지만 다른 나라가 아닌 또 우리나라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실제로 스웨덴 사람도 많이 살고 있고 과거에 자기 영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웨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핀란드가 처절하게 소련과 맞서서 저항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이제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핀란드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각종 뭐 이제 탄약과 무기,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항공기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것들이 다 공식적으로 지원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민간이 모금 운동을 하고 스웨덴 군이 거기에 대해서 판매하는 민간에 불화하는 형태를 쳐서 이 스웨덴 민간 사람들이 이제 핀란드에 그 무기를 들고 가서 직접 참전하거나 지원해주는 그러한 형태를 이제 가지게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중립이냐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는 엄중 중립 하지만 개인이 움직이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적절한 수준에 할 수 있는 만큼은 이제 핀란드를 지원을 해줬죠. 하지만 결국 핀란드는 이제 소련에 의해서 패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41년이 되자 이 정말 스웨덴한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무슨 위기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지도를 보시면 이쪽 스웨덴은 지금 독일이, 그 다음에 옆쪽 그 핀란드는 이제 소련이 이제 점령한 이제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독일이 소련과의 전쟁을 결심하면서 이 스웨덴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을 전선으로 지금 레닌그라드 이쪽으로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갈 방법은 스웨덴을 거쳐가는 게 가장 편리하고 이제 빠른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웨덴 정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하다가 스웨덴 철도를 통해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지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화살표가 당시 스웨덴이 독일군의 이동을 지원해줬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원칙은 그래요.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병력이 이동하는 것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무기, 뭐 소총 이런 것들은 다 별도의 화물차에 실어놓고 그 다음에 병력을 주로 이동시키는 중화기 같은 경우는 곤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형태인 거죠. 하지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립이냐라는 거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좀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당시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 전 유럽을 제패했던 독일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스웨덴이 엉거주춤한 태도에 대해서 소련이나 뭐 영국,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익스큐즈 한다. 뭐 너희들 그 정도 제스처면 뭐 봐줄게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웨덴은 어떻게 보면은 강제로 독일 편에 서야 되는 그러한 위기를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43년쯤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이거 독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연합국 쪽이 이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스웨덴은 슬금슬금 이제 연합국 쪽으로 이제 기울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은 이런 스웨덴의 동향에 대해서 아주 매의 눈으로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스웨덴한테 이제 독일이 엄중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연합국 같은 경우도 스웨덴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난 1941년에 했던 그 일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 너희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연합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들을 스웨덴을 이제 독일에 협력하는 국가로 간주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이제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는 중립국이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공급을 해드릴게. 돈만 주세요. 우리는 공급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독일의 이제 뭐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뭐 이를테면 연합국의 공군력, 그 다음에 영국의 해군력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점점 이제 발트해를 건너는 게 쉽지 않아지다 보니까 수출을 주문을 받아놓고도 독일에 못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은 이제 연합국에다가 배상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중립국이니까 당연히 독일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멋대로 막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금액에 대해서 연합국 너희들은 우리한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배상금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스웨덴은 또 이 와중에 몰래 밀수는 또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고가로 물건을 또 독일에 판매하면서 양쪽 모두로부터 이제 이득을 취하는 또 얌체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 1945년에 독일의 패배로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서 다들 이제 이제 전쟁 끝, 행복 시작 하고 있던 이런 와중에 스웨덴은 머리를 굴립니다. 자, 전쟁 동안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었지? 그 다음에 그 행동이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출까를 잽싸게 머리를 굴리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영국, 스웨덴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소련 역시 마찬가지로 스웨덴에 대해서 별로 썩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뭐 스웨덴에 대해서 뭐 특별한 뭐 그런 감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웨덴이 여기서 머리를 씁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여러 가지 뒤처리를 하느라고 정신없던 와중에 스웨덴 대표부가 미국을 방문해서 면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일이냐 라고 했는데 스웨덴이 갑자기 계약서와 그 다음에 현금 뭉치를 들이밉니다. 이게 웬 돈이냐 라고 물어보는 미국에 대해서 스웨덴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당신들한테 우리가 주문을 했는데 무기를 주문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받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받지는 못했어. 알지? 그런데 우리가 전쟁 중에 너무 급하다 보니까 당신네 무기들을 라이선스 없이 그냥 무단 복제를 했어. 데드카피를 해가지고 지금 한 300대, 뭐는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전쟁 동에는 내가 이거를 너한테 돈을 주고 싶어도 독일 눈치 때문에 못 줬는데 이제 독일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당신네들 라이선스, 특허권을 침해한 거에 대해서 다 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 그리고 앞으로 라이선스 계약 이런 거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 왔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배상금 요만큼 라이선스 피니까 계산해보고 받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이 세상에 이런 놈들이 있나?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제 뿜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웨덴 이 친구들 되게 좋네. 여기는 양심적이고 되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제스처의 배경에는 미국과 스웨덴의 꽤 오래된 역사적인 협력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미국과 거의 첫 번째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당시 이제 항행 통상 우호 조약 뭐 이런 식의 이제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을 국가로 인정해주고 서로 잘해봅시다라고 했던 손을 먼저 뻗었던 국가가 이제 스웨덴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30년대 특히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전에 19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에 스웨덴이 취했던 여러 가지 사회 정책, 경제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변 정담이라고 그러죠.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연설을 하는 이 과정에서 스웨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스웨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기를 잘 극복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웨덴 국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서 지금 서로가 도우면서 잘 살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게 모르게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스웨덴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있었는데 스웨덴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딱 건드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1947년 이후에 냉전이 이제 부상하게 됩니다. 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멀고 소련은 바로 옆에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련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위협을 많이 느끼게 되다 보니까 스웨덴은 중립이지만 겉으로는 중립이지만 조금 이렇게 기울어진 그러한 중립을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됐던 1940년대 후반 그리고 50년대 초반 스웨덴 군부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봅니다. 미래에 만약 전쟁이 났을 때 그러면 결국 소련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는 와중인데 이러한 전쟁은 결국 핵전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 핵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우리가 중립을 선언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느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나토에 가입을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소련과 최전선에서 맞서야 되는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스웨덴 군부도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립으로 이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960년, 50년대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열심히 나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독자적인 무장 중립의 꿈은 이제 버리질 않고 독자적인 무기 체계, 즉 제일 현대전에서 중요한 전차, 그다음에 전투기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에서 수입을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스웨덴 전차라고 부르는 보통 S탱크라고 옛날에 많이 불렀죠. 스웨덴의 S자를 따서 만든 아주 희한한 모양의 전차를 이제 만들기도 했었죠. 사실 이제 이 전차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철저하게 포탑이 없죠. 포탑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아서 상대방한테 잘 들키지도 않고 근데 포탑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공격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선제 공격력이 아니고 침략해오는 상대를 매복했다가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은 대전차 자주포 같은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던 그러한 이제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 프라모델 만들었던 기억도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비겐 전투기 같은 전투기도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비겐 전투기 같은 경우는 군사에 대해서 밀리터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거리 이착 능력이 매우 뛰어나죠. 한 400m? 한 300m 정도 아주 짧은 곳에 활주로만 있어도 이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군들도 쉽게 정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갖춰서 스웨덴의 곳곳에 이렇게 분산 배치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핵전쟁을 대비한 대표적인 그러한 전투기 중에 이제 하나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이제 높이는 이제 스웨덴이었지만 사실 뒤로는 보면 미국과 되게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스웨덴, 북유럽에 위치한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지리적 이점은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련을 만약에 미국이 공격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을 이용해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을 이제 발사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사정거리가 짧았어요. 그러니까 스웨덴 인근 해역까지 들어가서 발사를 해야 당시 소련의 대도시들을 타격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웨덴이 익스큐즈를 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 미국 잠수함이 근처까지 와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소련이 공격을 하게 되면 스웨덴을 지원하는 군사력을 우리가 보증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저 깊숙한 곳에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아는 이제 기밀 사항이었던 거죠. 네, 미국과의 이제 이런 기밀 협약까지 체결한 스웨덴은 사실 1950년대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이브 아이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 앵글로 섹슨 나라들끼리 모이는 정보 동맹이죠. 그래서 뭐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끼리 모여 있는데 여기에 스웨덴도 한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비밀 조약을 또 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명백한 조약 중립국이지만 분명히 이제 한쪽으로는 서방 쪽으로 치우친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토 훈련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나토 항공기, 주로 이제 미군이었죠. 미군 항공기가 스웨덴의 남부 영토를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영공을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묵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비겐 전투기 같은 거 개발을 할 때도 실제로 미국의 엔지니어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도와주기도 이제 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스웨덴이 적절한 공군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소련의 어떤 발트해 진출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냉전이 이제 지속이 되던 와중에 어쨌든 스웨덴은 뭐 중립을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항상 미국과는 꼭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뭐 베트남전 이럴 때에서 보면은 제일 세계에서 강력하게, 선진국 중에서 강력하게 미국을 비난하던 나라가 또 스웨덴이면서 양국의 관계는 또 냉랭해지기도 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뒤로는 미국과 슬쩍 손을 잡고 있던 이런 스웨덴한테 이제 냉전 종식은 드디어 이제 편안함으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중립국이었으니까 더더욱이나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하고, 그 전까지 이제 갖춰놓고 있던 여러 가지 군비도 축소하고 홈가드도 해체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북유럽에 있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핀란드와 더불어서 상당히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5년을 지난 이 어느 시점쯤에서부터 이 푸틴이 이끌던 러시아가 과거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 2009년에 스웨덴은 이제 EU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토에 가입을 한 건 아니에요. EU 국가들, 즉 미국을 제외한 EU 국가들이 당시에 유럽군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유럽 국가들과의 상호 방위 조약,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 국가,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끼리 방호 상의 조약, 이런 거를 체결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사실 이 시점서부터 엄밀히 말하면 스웨덴의 중립은 이제 물 건너 간 거죠. 왜? 원래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은 누가 침공을 받으면 내가 전쟁에 싫던 좋던 끌려가는 거예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스웨덴의 공식적인 중립은 2009년 막을 내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이후까지도 겉으로 보면 이제 중립 상황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지만 스웨덴은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서방 국가들의 활동에 발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리비아 전쟁에도 이런 이제 전투기들을, 이제 그리펜 전투기를 보내면서 본격적인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나토 가입으로서 이제 200년 중립의 역사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던져볼 것은, 과연 그러면 스웨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지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지도는 이제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 이후에 이제 발티케를 표현한 겁니다. 지금 발티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쭉 삥 둘러서 완벽하게 지금 나토 회원국들로 다 덮여 있는 거죠. 요 밑에 이제 칼리닝그라드, 러시아의 역의 영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러시아 일부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던 러시아의 함대가 과연 이 발티케를 지나서 대서양으로 진출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스웨덴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심이야 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러시아가 그냥 지켜볼 것인가 라는 것들이죠. 숨막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과연 눈치 보면서 잘 지내보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이것을 흔들어 가지고 다른 뭔가의 변화를 꾀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서는 후자 쪽으로 좀 기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러시아와의 어떤 여러 가지 분쟁을 대비를 해서 2024년 올해죠. 올해 국방 예산을 작년 23년 대비해서 28%나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3조 5천억 정도 규모로 이제 대폭적으로 증강을 해서 나토 회원국 기준으로 요구되는 GDP 대비 2% 이 방위비 지출 조약 기준을 한 번에 이제 달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그 예산을 통해서 신규 장비 도입에 이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거의 이제 해체해놨던 이제 민방위, 과거에 되게 유명했었죠. 얼마 전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민방위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를 해서 다시 정례적인 훈련, 물자의 비축 이런 것들을 올해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스웨덴의 200년 중립은 이제 나토 가입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이제 막을 내렸고, 중요한 점은 유럽 대륙이 이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또 다른 갈등, 긴장의 수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스웨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만히 혼자 그 위기를 맞는 것보다는 나토라는 우산 아래서 같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그러한 방안을 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스웨덴의 이런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판단이었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00년 스웨덴 중립의 종말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